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 하시는 분. 작년 사과 괜찮나요? 사과즙 괜찮나요? 사과즙. 아,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개그맨이 3명 있어가지고. 요즘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부자라고 하죠, 그죠? 심할 때는 뭐 사과 한 개당 뭐 15,000원 정도 이렇게. 15,000원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야 사과? 근데 이렇게 사과가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사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일단 수확량이 무조건 줄었거나 먹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진 않을 거니까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온 피해도 있고 탄저병. 이 탄저병이랑 이렇게 과일 일부분에 까만 점이 생겨서 이제 점점 썩어가는 건데 이제 수확할 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훨씬 더 확산되게 돼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집중호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탄저병이 확산되고 실제로 사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탄저병 이슈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있었는데 단감에서 창궐한 그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농민은 그 농막에서 잠이 들다가 이제 화재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2021년 그보다 한 해 앞서서는 대파와 양상추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막 그때 파테카라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맞아, 기억나. 막 길러서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죠. 위기의 징조고 가격만 오르면 사실은 다행인 거죠.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시절이란 거죠.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의 생산지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죠. 원래는 대구 사과가 가장 그렇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되면 북상을 하게 심한데요?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어머, 어떡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진짜. 만약에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다. 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번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죠. 어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길이 나고.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듭니다.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화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화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화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난 너무 슬퍼 지금. 그것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엄청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물에 대해서 기업이나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곳곳에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에 한 70% 이상이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어요. 가뭄. 집중호우, 물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물그릇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물그릇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뭐 홍수가 왔을 때도 문제 안 생기고 가뭄에서 올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깨닫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자,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물그릇을 확보한다고 지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물그릇이 뭘까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댐일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물그릇을 만든다는 게 댐을 건설하는 건데 두 개의 댐이 있습니다. 웅장하다 아주. 와. 자, 미국의 샌 빈센테 댐 그리고 일본의 가와베가와 댐. 미국 이 댐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40년대에 지어졌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이제 최악의 가뭄을 막아줬던 훌륭한 사례로 남아 있어요. 역시. 근데 이 댐도 처음에 지을 때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약 6,607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가치가 있나? 근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얼마 전에 1,200만 년 만에 대가뭄이 왔을 때 주민들의 생활용수, 뭐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거 한 번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보고 가뭄뿐만 아니라 84년에 이제 힐러리라는 대형 헤리케인이 왔을 때 피해도 최소화시켜줬죠. 이제 물을 가둬둠으로써 돈 쓴 보람이 있는 댐이 된 거고 이 일본 댐의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의 댐이 돼버렸어요. 왜요? 일본 정부가 실제 1966년부터 이 댐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죠. 홍수를 제대로 막아낼지 모르겠다.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다. 수용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 역사상 최초로 댐 건설이 중단된 사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2020년에 네. 구마모토현에 엄청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합니다. 며칠 동안 기록적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 가옥이 물에 잠기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시 이제 댐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뒤늦게 다시 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댐이라는 걸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례와는 달리 새로 짓는 것 말고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수륙 발전용으로만 쓰이던 그런 댐을 구조 변경을 해서 가뭄에 대한 수위 조절도 하고 홍수 방지도 하고 뭐 농업용수 공급, 그 다음에 뭐 운송, 관광 이런 데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다목적 댐으로 변신시켜서 성공을 시킨 사례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댐을 활용해서 이제 물그릇을 넓혀간 나라도 있지만 아예 지금 새로운 물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물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물을 수입해야 되나? 네, 수입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제 더러운 물을 좀 걸러 먹을 수 있는 정화 장치를 네네네, 좀 설치하는. 맞습니다. 맞아. 황재성 씨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물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대단하죠. 네. 놀랍죠? 물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봤네요. 지금 이런 새로운 물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떠오른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네. 그런 거요? 싱가포르는 수자원을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물을 차단하면 진짜 말레이시아한테 꼼짝도 못 하겠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 안 줘.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레이시아가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싱가포르를 협박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와, 약자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수 담수화. 네.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에서 염분이나 불순물을 제거해서 담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을 재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이미 가정에서 쓰고 남은 버리는 물을 폐수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수 담수화나 물 재사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에서도 점점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 관련 이슈를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폭풍, 그다음에 홍수, 가뭄, 그다음에 산불도 있었고 아까 산불도 물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거의 한 약 2,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추가로 대응하는 기금이 또 4,123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보통 이런 거죠. 네. 이게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근데 보니까 넷플릭스 다 아시죠, 그죠? 네.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340조. 그다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2,400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물 문제를 피해를 방지하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4,000조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네.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농부들 아닐까요? 아, 농부들 그러네. 그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근데 사실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업 중에서 한국이 강하다고 하는 IT 기반입니다. 예? 반도체? 왜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네. 물이 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 부족이 생기거나 물 과잉이 생겼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워터 리스크라고 합니다. 워터 리스크.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TSMC라고 그런 회사가 최악의 가뭄으로 굉장히 위기에 빠질 뻔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대만에 엄청난 가뭄이 오게 됩니다. 땅이 갈라졌어, 저렇게, 진짜로. 이렇게 저수지에 가뭄이 들어서 바닥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기우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와, 진짜 이 21세기. 이 시대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기후제밖에 없어요. 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기우제를. 와,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습니까? 너무 약하다. 인간은 진짜 너무 약하다. 얘네들이 쓰는 물이 하루에 99,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99,000톤 정도 쓰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경제에 위기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이미 경험한 이제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이제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UN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수요량이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고. 왜 그러죠? 근데 이제 매년 이제 1%씩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지나서 2030년 정도 됐을 때는 전체 필요량의 40%는 공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저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야. 우리나라도 전라도 순천에 보면 주암댐이 있어요. 주암댐. 주암댐 있죠. 주암댐도 근데 이제 지난해 5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바닥이 결국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강원도에서는 작년 12월에 이례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이 수자원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물그릇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뭐 노화 시설을 더 개선한다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물 공급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물그릇을 확보하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단적인 가뭄 이런 게 이제 인명과 재산에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 의심이 되는 지역은 댐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뭐 토목공사, 대규모 건설공사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적응 기술을 하나로 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관련 기관들은 재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침수의 현장에 본인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어디서 얼만큼 강하게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첨단 장비를 투입해서 대비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가상 공간에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디지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안 만들어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 여기에 뭐 뚝을 세우면 되는구나, 방주제를 만들면 되는, 하천폭을 넓히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자원을 이렇게 한번 잘못 관리 못하면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든 뭐 지자체든 뭐 기업이 됐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